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집자 K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문학동네 세계문학전집 10주년 기념 리커버 특별판 1차분입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문학동네 세계문학전집이 올해로 10살이 되었습니다. 2009년 12월에 안나 까레니나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185번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흘렀죠. 10주년 기념 리커버 특별판이 총 10권이 나올 예정인데요. 우선은 1차분 5권이 먼저 나왔고 12월에 2차분으로 5권이 더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1차분 5권 나온 것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아름다운 5권이 나왔습니다. 문학동네 세계문학전집은 그 검은 표지가 시그니처이다 보니까 이렇게 검정 옷이 아닌 다른 컬러가 들어간 옷을 입은 책을 봤을 때 그 느낌이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쪽 검은색 몸통에 색깔 이렇게 모자를 쓴 듯한 이런 포맷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윗부분에 이 책에 어울리는 이미지를 넣고 아랫부분에는 깔끔하게 이렇게 원전 제목과 작가 이름 그리고 한국어 제목이 들어가고 이따금 띠지가 둘러지는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뒀을 때 좀 묵직한 느낌이 나고 약간 클래식이란 이런 맛이지 하는 느낌을 주는 디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리커버판이 나오면서 새로운 옷을 입었습니다. 얼른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받자마자 가지고 왔어요. 게다가 이 리커버 한정판, 이 특별판을 전 직원 증정을 회사에서 해줘서 엄청 신난 마음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레이먼드 카버의 대성당이고요. 요거는 헤르타 밀러의 숨근해, 그리고 파트릭 모디아노의 어두운 상점들의 거리, 그리고 페르난도 페소아의 불안의 책,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니 모리슨의 빌러비드, 이렇게 총 5권이 먼저 나왔습니다. 예쁘죠? 디자인이 굉장히 깔끔하게 나와서 뒷표지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원래 표지고요. 예쁘게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서 제가 이 담당 편집자 분께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좀 작업을 했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편집자 분께서 책을 디자인한 디자이너 분의 코멘트를 받아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현우 디자이너의 코멘트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저희 회사 책을 소개할 때 장점인 것 같아요. 내부자의 인맥을 동원해서 코멘트를 받을 수 있어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특별판이니 정형화된 전집과는 다른 느낌으로 하는 게 당연했다. 후가공으로 시끌벅적하기보다는 담담한 느낌이 들었으면 했고, 단단하게 잡히고 캐주얼하게 보이고 싶었다. 심각하고 어렵게 보일 필요는 없었다. 빌러비드로 슬금슬금 시작한 작업은 마지막 숨근해까지 숨차게 진행됐다. 카운트다운이 떨어지고 있는 게임 오버 화면에 다급히 동전을 넣는 모습쯤으로 기억된다. 그렇게 짧지만 밀도 높은 과정을 거쳐 특별판이 만들어졌다. 이 디자이너 분이 굉장히 진중하고 과묵한 분인데 이렇게 동전 넣는 모습 상상하니까 좀 재밌네요. 아쉬움은 아마 내 몫이 가장 클 것이다. 그렇죠. 늘 담당자들이 아쉬움도 크고 보람도 크죠. 혹시나 같은 포맷으로 타이틀이 더 진행이 된다면 사진, 콜라주, 일러스트, 타이포그래픽 등 다양한 스타일로 구성된 이미지를 상상해 본다. 더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권 한 권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마침 제가 다 읽은 5권이라서 소개하기가 좀 편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파트릭 모디아노의 어두운 상점들의 거리입니다. 파트릭 모디아노는 2014년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작가이기도 한데요. 어두운 상점들의 거리는 기억상실증에 걸린 탐정이 자기 자신의 과거를 찾아가는 여정을 담은 작품이에요. 내 과거이지만 기억상실증에 걸렸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확신하지 못하고 마치 타인의 과거를 찾아 나가는 것처럼 자신의 과거를 찾아 나가는 좀 기묘한 분위기의 작품인데요. 소멸된 과거라던가 잃어버린 나,
에 관한 작품들을 파트릭 모디아노는 꾸준히 써왔습니다. 이 작품뿐만이 아니라 다른 작품들에서도 그런 비슷한 모티프가 반복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몽상적이고 신비로운 분위기의 글쓰기를 하는 작가예요. 가을, 겨울에 읽기 굉장히 좋은 작가인데요. 이 책의 첫 문장을 제가 원래 첫 문장 읽는 걸 좋아하잖아요. 첫 문장을 외우고 있습니다. 아주 짧기도 하지만 파트릭 모디아노 작품의 뭐랄까 핵심 문장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의 첫 문장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입니다. 그냥 그 첫 문장이 굉장히 인상적이기도 했고 그 다 읽고 나서 다시 첫 문장으로 돌아왔을 때 기분이 굉장히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서 그래서 그런지 잊혀지지가 않는 문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첫 문장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이고 그 뒤에 문장을 조금 더 읽어보자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날 저녁 어느 카페의 테라스에서 나는 한낮 환한 실루엣에 지나지 않았다. 나는 비가 멈추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위트와 헤어지는 순간부터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굉장히 섬세하고 아주 작은 디테일에서도 풍부한 이미지와 이야기를 발견할 것 같은 작가? 그런 작가가 파트릭 모디아노고요. 천천히 읽히는 책을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려요. 스토리가 약한 것은 아니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신비롭고 몽상적인 표현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내 것이지만 타인의 것 같은 과거를 역추적해 나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막 그 추적 과정이 막 스릴 넘치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발 한 발 곱씹고 되새기고 또 회의하고 반문하면서 그렇게 아름답고 좀 쓸쓸하게 이어지는 여정이라서 이런 분위기의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파트릭 모디아노 책을 아직 읽어보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께 처음 시작하는 입문용으로도 이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토니 모리슨의 빌러비드입니다. 토니 모리슨은 1993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작가이고 흑인 여성으로는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는데요. 얼마 전에 타계했죠. 빌러비드는 원래 표지는 이렇습니다. 이 띠지에 이렇게 적혀 있네요. 뉴욕타임스 선정 1980년 이후 최고의 미국 소설 1위. 이 책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배경은 1800년대 중반입니다. 그래서 노예제도가 있을 때였고 그 노예 생활을 견디다 못해 도망간 도망 노예들이 있고 그 노예들을 잡으러 다니는 노예 사냥꾼이 있었던 시절이에요. 그런 시대적 배경을 두고 한 흑인 여성, 도망 노예였던 한 흑인 여성이 경찰에 체포가 됩니다. 체포된 죄목은 재물 손괴죄였어요. 남의 재물을 훼손했다라는 죄였던 거죠. 그랬는데 이 도망 노예였던 흑인 여성은 법정에서 자신이 살인죄로 형량을 받게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녀가 훼손한 누군가의 재물은 바로 자기 딸이었거든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겠죠?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탈출 노예였던 흑인 여성이 그 노예 사냥꾼에게 발각이 되고 나서 자기가 이제 품에 안고 있던 자기 딸을 죽여요. 자기 아이가 붙잡혀서 자기처럼 노예로 사는 것보다는 그냥 내 손에 의해서 죽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잡혀가서 노예가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재산이 되는 것이고 내가 이 아이를 죽인다는 것은 나는 이 아이를 인간으로 생각한다는 말이기도 하기 때문에 나는 이 아이를 내 손으로 죽일지언정 인간으로서 죽게 하고 싶다. 나처럼 노예로 살게 하고 싶진 않다. 이 대물림을 끊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이라는 점이 또 굉장히 마음이 아픈 부분이기도 한데 그런 이제 엄마와 딸을 통해서 그 당시의 미국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이야기 자체는 미국 흑인 노예 제도를 관통하고 있지만 어떤 그 시스템 안에서 억압받는 존재들을 대변한다고도 확대 해석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빌러비드라는 제목이 여러 가지 의미를 또 함축하고 있는데 우선 이제 등장하는 많이 말씀을 드릴 순 없지만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이기도 하고 소설을 관통하는 주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이 출간된 게 2014년이었나 15년이었나 그랬는데 저는 그 해에 읽었던 소설 중에 가장 강렬했던 소설로 기억하고 있어요. 정말 뜨겁고 환상적인 작품입니다. 그래서 캐릭터가 굉장히 생생하고
서사도 막 빨려들듯이 이어지고 엄청난 파토스가 넘치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막 나를 활활 태울 것 같은 작품을 읽고 싶으신 분들 계시다면 이 작품을 추천합니다. 정말 마음 아픈 소설이지만 그만큼 굉장히 강력하게 영향을 끼치는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도 추천을 하고요. 첫 문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첫 문장을 비롯하여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24번지는 한이 서린 곳이었다. 갓난아이의 도끼가 집안 가득했다. 그 집 여자들은 그걸 알고 있었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였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헤르타 밀러의 숨그네입니다. 헤르타 밀러도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인데요. 2009년에 수상을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토니 모리슨의 작품이 엄청난 불구덩이 같은 작품이다라고 한다면 헤르타 밀러는 상대적으로 차갑고 끝이 뾰족하고 그런데 너무너무 섬세하고 아름다운 그 겨울에 내리는 눈의 결정 있잖아요. 그 확대했을 때 보이는 그 결정 모양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작품을 쓰는 작가예요. 저한테는. 네, 이 책은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루마니아에서 소련의 강제 수용소로 끌려간 17살짜리 소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숨그네라는 것은 인간의 숨이 삶과 죽음 사이에서 그네가 흔들리듯이 굉장히 가쁘게 흔들리는 것을 상징하는 제목이고요. 그 17살짜리 소년의 눈으로 따라가 본 강제 수용소의 풍경은 굉장히 끔찍하고 비극적인 상황이고 또 비인간적인 환경인데요. 거기서 너무너무 인상적으로 헤르타 밀러가 그려내는 것은 이 굶주림의 고통이에요. 제가 쓴 책에 정말 굶주림과 관련된 거의 모든 표현을 다 만날 수 있는 책인 것 같다라고 리뷰를 남기기도 했었거든요.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거는 기본이고 그리고 이제 배급받은 빵의 크기를 서로 막 비교해서 서로의 것이 커 보이면 그 빵을 막 바꾸는 거예요. 빵 바꾸는 것이 너무너무 진지하고 절박한 일상인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허기에 짓눌려서 인간성이 어떻게 박탈되어 가는지, 그 배고픔이라는 게 인간의 행동을 얼마나 지배하고 사고를 멈추게 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그 끝에 이 책에서는 뼈와 가죽의 시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리고 배고픔의 천사라는 표현도 나오고, 그렇게 극단으로 배고픔의 상태가 극단으로 몰릴 때 사람들이 서로에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이 너무나 생생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생생함이라는 것이 헤르타 밀러 특유의 아주 시적인 문장들로 표현이 되어 있어서 리얼한 문장은 아니지만 우리 오감을 다 동원해서 읽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기록문학이고 증언문학이고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표현을 한 번 읽은 이상 이들의 배고픔에 대한 표현이 내 오감에 와서 확 박히는 거죠. 배고픈 천사라거나 아니면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 숨그네 같은 새로운 표현을 이 작가가 발명을 해서 그것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단순히 배고픔, 허기짐, 굶주림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를 넘어서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새로 조탁한 언어가 있는 거예요. 첫 문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가진 것은 모두 가지고 간다. 달리 말해 내 모든 것이 나와 더불어 간다. 그 참혹한 세계를 아름답게 그리는 것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 같은 것을 저는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헤르타 밀러의 작품들을 읽으면서 비극적인 상황을 그냥 그 비극으로만 그리지 않는 것, 그렇게 해서 더 많은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것, 그것을 옹호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헤르타 밀러가 자신의 문학관에 대해서, 자신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표현이라서 따로 적어놨는데요. 읽어볼게요. 상황은 처참했다. 문자는 아름다웠다. 나는 비극은 시의 옷을 입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처참함을 고발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비극은 시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내 문학의 명예였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굉장히 납득이 가는 작품들이고요. 스토리가 막 생생한, 서사가 강한 그런 소설들처럼 휙휙 넘어가는 책은 아니지만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고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아름다운 표현들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류의 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작품이자 작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표지 너무 예쁘죠? 페르난도 페소아의 불안의 책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넘버링이 되어 있고 어떤 이제 주된 서사를 처음이 있고 끝이 있어서 그 서사를 쭉 따라가는 형식의 책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냥 아무 데나 펼쳐서 읽어도 사실 무방한 책이에요. 그래서 너무 이 두께에 겁먹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애초에 이 책은 페소아가 죽고 나서 이제 사후에 발견된 유고 원고들을 묶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장르가 뭐냐고 물으면은 딱 잘라 대답하기가 되게 어려운 책이에요. 자신의 고백록 같기도 하고, 뭐 어떤 시적인 산문 같기도 하고, 픽션 같기도 하고요. 굉장히 독특한 책이고, 한국에도 한 2차례인가 나왔다가 절판이 됐었던 것을 이제 문학동네 세계문학 전집에서 되살려서 넣은 책입니다. 페소아는 페르난도 페소아라는 이제 하나의 실체로서만 존재하는 것 말고 굉장히 많은 이름들로 다양한 방식의 글쓰기를 했던 작가이고 이제 그 여러 이명 중에도 가장 이 페르난도 페소아의 어떤 페르소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소아르스라는 이름의 화자를 등장시키는 책인데요. 그래서 어떤 단상들을 좋아하시거나 짧은 챕터를 읽고 좀 혼자 생각하는 것이 좋은 그런 방식의 읽기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하고 싶은 책이에요. 첫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실 없는 자서전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고요. 나는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그들의 앞세대가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신을 믿었듯이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신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시대에 태어났다. 저는 작가들의 이런 단상들 읽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한테는 이런 책이 일종의 자기계발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무심코 읽은 문장들에서 최근에 내가 생각하는 화두랑 뭔가 딱 핀이 맞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떤 해답의 실마리 같은 것을 발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내면의 어떤 성찰적인 독서를 원하시는 분들께는 이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은 비슷한 듯 보이는 두 사람의 얼굴인데 다른 안경과 다른 모자, 조금씩 다른 페소아의 어떤 이명을 가진 존재들 같은 디자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너무 유명한 책이죠. 레이먼드 카버의 대성당입니다. 미국 단편문학의 정수다 이렇게 불리는 작가죠. 레이먼드 카버. 대성당, 깃털들 그리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 요런 이제 단편들이 실려 있는 단편집이고요. 소설가 김현수 작가님이 책을 번역하신 게 또 특징입니다. 일본에서는 무라카미 하루키가 레이먼드 카버를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작가들이 좋아하는 작가의 단편을 읽는 재미가 또 있죠. 간결하고 적확한 언어로 삶을 딱 이렇게 꿰뚫어보는 그런 분위기의 단편들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작품집입니다. 되게 좀 무심한 느낌의 단편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무심한 단편을 읽고 났을 때 딱 이렇게 뒤통수 맞은 듯한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레이먼드 카버 문학의 정수가 담긴 책이다라고 평가를 받는 책이니만큼 이 대성당도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문장을 읽어볼까요? 처음에 실린 단편이 깃털들이라는 단편이고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직장에서 알게 된 버드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가 저녁이나 함께 먹자며 프렌과 나를 초대했다. 이렇게 시작하는 카버의 단편집입니다. 평소에 세계문학 전집에 관심은 있는데 어떤 책부터 읽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셨던 분들은 마침 이렇게 한정판으로 리커버 에디션 나왔으니까 요 5권 중에 오늘 이제 제가 드렸던 짧은 코멘트 들으시고 나는 저런 책 재밌게 읽을 것 같아 하는 게 있으셨다면 그 책부터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 책들 구매하시면은 또 이벤트가 있어서 굿즈가 같이 증정이 되더라고요. 한 권을 구매하시면은 아코디언 모양으로 된 책갈피를 드리고 2만 원 이상 구매하시면은 패브릭 포스터가 증정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요 실물을 보여드리려고 받아온 것을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또 혹할 거라서 잠시만요. 이렇게 2종 중에 한 종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한번 뜯어볼까요? 표지 일러스트를 활용한 오 예쁘다. 이렇게
아코디언 모양으로 접혀 있고 뒤에는 책 속에 좋은 문장, 발췌된 문장이 적혀 있어요. 이거 이렇게만 세워놔도 너무 예쁘겠네요. 그리고 하나는 작가 사진이네요. 뒤에 문장은 똑같고 작가 사진으로 되어 있는 아코디언 책갈피를 이 5권 중에 한 권 이상 구매하시는 분들께 드린다고 합니다. 오늘 이상하게 홈쇼핑 모드 같은데 어쨌건 너무 예쁘죠? 그리고 2만 원 이상 구매하시는 분들께 나가는 패브릭 포스터. 이거는 이제 어두운 상점들의 거리 표지를 활용한 포스터인데요. 걸어 놓을 수 있게 고리가 있는 게 되게 좋네요. 이렇게. 짠!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한번 다려서 어디 걸어봐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쯤에서 출판사들이 최근에 리커버 에디션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잖아요. 그것이 온오프라인 어디에서나 한정판이지만 구매할 수 있는 리커버도 있고 또 어떤 책의 경우에는 어떤 온라인 서점 단독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출판사가 리커버 에디션을 하는 이유 그리고 온라인 서점에서 단독으로 리커버 에디션을 제안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다음 영상에서는 리커버 에디션을 왜 하는지 그리고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지 리커버 에디션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풀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